최영애가 진단받은 병명은 원발성 폐악성 종양. 그가 세상을 뜨기까지 한 달간의 기록은 애석하게도 그의 유가족들이 아닌 최영애의 비서 와타나베 야스코의 비서일지와 최영애에게 왕진을 하며 링겔 주사를 놔준 친분이 두터웠던 의사 우메다 요시하루의 증언, 그리고 세이로카 국제병원의 담당 의사 타나카 준타의 진료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 한 달간 그의 일본인 딸들은 그와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고 그의 한국인 아들들은 그와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의사지만 전문 분야 외의 것이었으므로 수술을 하는가,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제를 쓸 건가, 어떤 치료법이 적절한지 등의 이야기를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술 가능한 상태가 아닌 진행성의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항암제를 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연명 가능하다면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연명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오오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 부친이 이 암이라면 저는 항암제를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요법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다음날 29일 최영희는 퇴원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담당 선생님께 가서 대중요법이라면 제가 치료를 진행할 테니 퇴원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물론 퇴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실 테니 그때는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재님께 그 정도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자택에서 치료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으니 응, 그러고 싶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탁해가 아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나 태어나고 싶으셨던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월 1일 자택에서 요양하던 최영희는 한 번 더 극진회관 총본부 4층의 개인실로 몸을 옮깁니다. 총재님의 자택에는 사모님과 가정부가 계셨습니다만 사모님은 요리나 간병이 서툴어 총재님에게 오이즈미의 자택은 결코 편한 장소가 아니었던 듯합니다. 총본부라면 내제자나 비서들이 세세하게 돌봐주니까 어떤 의미로 어쩔 수 없이 총본부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겠죠. 본래는 자택에서 조용히 쉬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20년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10년은 살고 싶어. 선생, 어떻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저에게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신회관을 세우는 것과 공수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 내게 남은 과제라고 이날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장녀에게 불려 세워졌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담당 의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당신 자신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친딸이니까 제발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세이로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대로 오사카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이로카 병원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담당의가 받지 않았답니다.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그날 총재님이 얘기하고 계셨던 건 15일의 내제자 입료식에는 무슨 일이 있든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기침과 가래를 어떻게든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링거를 놓으러 오겠다 답하고 돌아갔습니다. 총재님이 본부의 4층의 창문에 만개한 벚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 봐달라고. 이 벚꽃 아름답죠? 라고. 밑에 층에서는 제자들의 기합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된다고. 그 장면은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호사를 데리고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만 그때도 마취를 중심으로 신해관을 만들어 공수백과사전을 완성하지 못하면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정도 학회가 있기에 한동안 올 수 없다고 총재님께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습니다. 4월 15일 밤부터 최영희는 기침과 가래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다시 세이로카 국제병원에 재입원합니다. 총재님의 상태가 이상하니 회관으로 와달라고 해서 회관에 갔더니 노구치 선생님이 와 있었습니다. 노구치 선생님에게 들으니 기관지 천식의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마친 참이라고 하셔서 바로 세이로카 병원에 총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비서의 와타나베 씨랑 내제자 쿠마가이 군도 함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몇 차례 검사가 있었고 검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12시쯤 되었습니다. 총재님은 명확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만 우메다 선생 미안해,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조차 여기에 없는데 와타나베 쿠마가이랑 손발을 비비며 눈물을 흘려주고 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4월 16일 최영희는 비서 와타나베에게 한국 가족이 걱정하지 않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병세에 보고를 부탁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주위에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국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가족들의 비자를 준비했고 우메다는 최영희의 뜻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최영희와 신뢰관계가 깊은 최영희의 고문 변호사 요네츠 이치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 네팔 원정의 보고를 위해 제자 고다유조가 방문합니다. 상당히 컨디션이 나빠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의 암일 줄은 모른 채 네팔의 건은 맡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7일 요네츠 이치오, 우메다 요시하루 등을 포함한 5명의 입회인과 함께 유언서의 작성에 들어갑니다.
유언서의 입회인 안에는 가족분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언을 작성할 때는 가족분도 계셨어요, 사모님이. 오에야마 선생님이 밖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유언서를 두 개로 나눠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에야마 선생님의 성의였던 거겠죠. 요약하자면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에 대한 부분을 앞에 것과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에야마 선생님이 건강해지시면 자신은 이런 걸 썼다고 이 유언서를 가족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8일 네팔 원정이 출발 전 인사를 온 마츠이 쇼케이 문장규에게 최영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대리인이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려무나. 유언서를 완성하고 2일 뒤에 오에야마 선생님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상태가 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입으로 숨을 쉬고 몹시 지쳐 보이셨습니다. 본인은 힘을 내 일어나려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쉬셨으면 해서 누워 계시겠습니다. 유언서의 내용을 선생님께 확인받고 그럼 모두 서명하자고 할 때도 옆으로 누워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뒤는 저희가 할 테니 편히 쉬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언서에 본인의 사인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입회인도 3명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5명이었지만 4월 21일 극진을 지탱하게 될 두 사람이 최영희의 병실을 방문합니다. 이날 총재님은 병원에 로야마 군을 불렀습니다. 오,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돼버렸어 나. 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앞으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주길 바래. 오야마가 없어져도 극진 카라테는 미래연금 무도 카라테로 있어주길 바란다고 로야마 군에게 얘기했습니다. 로야마 군도 오스 알겠습니다. 꼭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총재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총재님은 건강하실 때 보이신 것처럼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극진은 무도 카라테다. 극진은 미래연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젊은이들을 지탱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나카무라 마코토 군도 총재님에게 불려왔습니다. 나카무라 군에겐 조직은 화합이 중요한 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 있어도 그게 조직이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총재님도 수척해지고 계셨으니까 이런 약한 오야마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술은 적당히 하렴. 난 언제나 널 걱정하고 있어. 라는 총재님의 말에 나카무라 군은 총재님 그런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코토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코토는 정말로 의젓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가슴에서 물을 빼내고 있었네요. 물을 빼면 좀 편안해지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빼내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총재님은 하도 시간이 걸려서 의사 선생을 한 방 때려버릴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웃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하자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25일 간호사와 처제는 이날 밤 아내 치아코에게 밤에 간병할 것을 충고하였으나 아내 치아코는 비서 와타나베나 내제자 쿠마가이 카즈히토에게 간병을 맡긴 뒤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한국 가족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던 와타나베는 25일 저녁 최영의의 한국인 아내 홍순호에게 연락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26일 아침 홍순호는 아들들과 그날 첫 번째 일본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서둘러 김포공항에 도착해 와타나베에게 국제전화로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와타나베의 말은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것.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남의 눈 거리낄 것 없이 울었습니다. 슬프고 분하고 한심해서 저희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26일 세이로카 국제병원 의사 타나카 준타가 서명한 오야마 마츠다치와 최영의 두 개의 사망진단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일본 유족들은 최영의의 한국 가족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최영의의 셋째 딸 오야마 키쿠코는 최영의가 죽은 지 이틀 후 28일이 되어서야 뉴욕에서 돌아왔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버지의 생전에 귀국할 수 없었던 것은 비서에게 의뢰한 비행기 티켓이 도착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영희가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감추어 주었던 것은 최영희의 비서 와타나베 야스코였습니다. 와타나베는 최영희가 한국에 가는 일정을 모두 출장, 원정 등으로 기록해 그의 휴식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책임을 묻듯 같은 해 5월 18일 와타나베 야스코는 아내 치아코에 의해 해고되었고 한국 가족들에겐 최영희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가 세상을 뜬 지 2개월 뒤 2대 관정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문장규가 한국의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만나게 된 문장규로부터 아내 홍순호는 최영희의 유언서와 유품을 받게 됩니다. 최영희가 애용했던 모자를 품에 끌어안은 채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지성적인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하실 줄 아신다든지 교양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정적이고 요리도 잘하고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굉장한 여성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무척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병을 알고 나서 몇 번이고 일본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면 문제가 발생할 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우시면서.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견디고 계시니 저희 아들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아버지는 강한 무도가였습니다. 저희 아들들에게도 남자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언제나 다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몸의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인적인 활약을 하신 아버지였으니까 후유증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버지의 몸을 어머니가 돌보시듯 하루 종일 마사지 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일부러 마사지 전문 학교에도 다니셨을 정도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사지를 받으며 주무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냥하고 정성스러운 어머니셨기에 마지막까지 소중히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의, 그와 관련된 과장된 전설이 아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주변 인물들이 기억하는 최영의의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단 그저 한 시대를 뜨겁게 살아온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최영의, 그는 여린 남자였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과 보낸 사람 때문에 평생을 끙끙 앓는 마음 여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카제와라와 극진회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몇몇 카라테 단체에서 비난받았지만 다른 무도 단체 대표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한 최영희는 무도에 열정이 가득한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실탄 사격을 안 하고 공기총만 쏴본 놈이 뭐를 말하든 통용되지 않아. 오해야만 마스타츠를 얕보면 안 돼. 놈은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인간이다. 그런 놈이 제일 강하다. 오에야마고는 타쿠쇼쿠 대학의 후배로 이름이 알려진 공수가지만 소를 죽였다느니 어쨌냐느니 하길래 어떤 남자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실로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번 오에야마군에게 아이키도를 지도했습니다만 그는 힘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꽤나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감히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렸으니까 오에야마 선생님에게 아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무릎 위에 앉아서 오에야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무용담을 들었습니다. 조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어서인지 오에야마 선생님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언제나 온후한 분이셨고 잘난 체 하신 적도 없었고 어릴 때의 감상은 정말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기고 선생님은 전쟁이 끝나고 오에야마 씨가 장어랑 미꾸라지를 가지고 병문안 와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일본 카라테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 소와의 공개 결투를 했을 때 흥을 돋구기 위해 각 유파의 공수가들이 대량과 연무를 보였고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카라테의 유파가 통일된 순간이었습니다. 최영희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역도산의 카라테 숍에 의해 유명해진 카라테를 진짜 공수가가 실현한다는 것으로 당시의 공수계는 큰 소동이었습니다. 오에야마 씨는 기대받는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유파를 떠나 많은 카라테 관계자가 그날의 연무에 협력했습니다. 앞선에는 야마다 타치오 사범의 제자가 시합을 해 강요류를 시작으로 와동류의 사람들도 연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수계가 일체가 되어 오에야마 선생님을 응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그림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사는지 이해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한평생 공수바보 오에야마 마츠다츠의 전설을 연기하였고 죽기 얼마 전 고향 한국의 미디어에서 다시 한번 바람의 파이터 최배다를 연기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극진회관의 취재에 인생을 쏟은 한 기자가 묘사한 인간 최영의 공수 바보 일대의 큰 붐으로 인해 오에야마는 자신의 의지와는 먼 일본인 오에야마 마츠다츠를 연기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어느새 그것은 의무로 바뀌었다. 오에야마에겐 본래의 자신의 속속들이 드러낼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까딱하면 언제 미치기 시작할지 모르는 정신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거짓없는 자신을 드러내 편히 숨 쉴 수 있는 장소를 오에야마는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족이었다. 허구 속의 오에야마 마츠다츠를 끝까지 연기하기 위해선 한국인 최영희의 존재는 필요 불가결했고 그런 자신을 지지해주는 한국 가족들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오에야마는 무도가로서 고국, 한국에서 활동하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 세계 제일의 공수가 오에야마 마츠다츠가 아닌 그저 최영희로서 맨 얼굴을 드러내 오에야마 마츠다츠를 연기해온 피로를 풀어줄 곳은 허상의 오에야마 마츠다츠와 인간 최영희를 동시에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들은 한국의 가족들 뿐이었다.
그리고 죽기 2년 전 이케부쿠로의 한국 냉면집에서 제자와의 대화. 한국도 일본도 나에겐 살아가기 힘든 나라였어. 한국에 돌아가면 나한테 싫은 소리 들으라고 일본에선 한국인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받아.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 나갈 땐 공수가 마스 오에야마로 통용돼. 그래서 나는 미국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이를 먹었는지 한국이 막연히 그리워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고지마, 언제같이 한국에 가자. 이걸 읽고 가슴이 아파오는 건 만화 영화 주인공 최배달을 동경하던 아이였던 제 자신인지, 조금은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어른이 된 제 자신인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편히 잠드세요, 선생님. 한국인으로서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존경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